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장 읽어드림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피터 자이안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세상 1944년 7월 1일 44개 동맹국과 이들의 식민지에서 온 730명의 대표단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라는 스키 휴양지에 있는 마운틴 워싱턴 호텔에 모였다. 바로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가 맞을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고위급 금융인, 경제학자, 정부 강요, 캐나다, 그리스, 뉴질랜드, 페루의 미래 지도자 등을 망라하는 유명 인사들이 모였다. 그들은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휴양지 시설은 엉망이었다. 수돗물도 공급되지 않는 호텔 방이 태반이었고 얼음이나 코카콜라도 모자랐다. 호텔 종업원이 부족해서 근처에 사는 보이스카우트들이 차출되었다. 이 호텔의 지배인은 위스키를 상자째 갖고 자기 집무실에 들어앉아 문을 걸어 잠그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이 회의를 조직한 주최 측과 주요 대표단 거의 3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 회의를 준비해온 미국의 해리 덱스터 화이트와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 두 사람이 염두에 두었던 개막일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러나 시작은 이렇게 불길했지만 대표단은 화이트와 케인즈가 제시한 의제 검토에 착수했고 3주에 걸쳐 다자간 협상을 한 끝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구들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유럽을 회생시키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자유무역이 지배하는 세계 경제 체제의 근간을 마련했다. 적어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두 은행과 기금은 지엽적인 안건이었다.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이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자신들이 미국과 협상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화이트를 비롯한 미국인들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러 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인들의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 회의 개막 전날 화이트를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자신들의 입지가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은 전쟁에서 연합국 진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시실리에서 노르망디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미국이 미국 장비와 미국 연료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전선에서도 미국의 군사력이 대부분의 전투를 수행했고 미군은 다른 모든 연합국과 연합국에 대항한 추축국의 전투력을 모두 합한 것보다 2배 정도 많았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대규모 전투 정도가 다국적군의 결의를 보여준 전투라는 찬사를 받았다. 태평양에서 미국은 홀로 고군분투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대표단에게 미국은 단순한 구세주나 진행 중인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지원군이 아니라 미군 자체가 전쟁의 주체였다. 미국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3선 대통령이자 많은 이들이 4선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전쟁이 끝난 후 세계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국제사회는 뜨악해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의미에서 국제적인 체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 유럽 국가들은 예전의 제국주의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별도의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체제 하에서 유럽 국가가 지배하는 식민지는 원자재를 공급하고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원자재로 최종 상품을 생산해 식민지에 판매했다. 유럽 제국들 간에 거래된 무역 품목은 원자재든 특정한 제조 품목이든 주로 각자의 폐쇄적 체제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상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 간 무역은 대부분 제국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하는 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네덜란드인들처럼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별적인 제국의 무역 활동은 제국의 해군력의 보호하에 이루어졌다. 국적 상선을 보호하고 경쟁국의 상선들을 약탈하는 데 해군이 동원된 관행은 돛을 달고 노를 저어 항해를 한 관행만큼이나 오래된 관행이었다. 브레튼 우즈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이 그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체제는 막을 내렸다고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해군력이라는 요소였다. 그들이 설사 추축국으로부터 고국을 수복한다고 해도 해군력이 없었다. 해군력을 구축하기란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하는 시기에도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프로젝트다. 따라서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데다 점령까지 당했던 나라는 언감생심 여부도 못 낼 일이었다. 당시에도 미래에도 해군력을 재건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들은 거의 대부분 무역을 통해 예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그들에게 국가 안보나 경제적 변형 또는 두 가지를 모두를 누리도록 도와줄 대상이라면 그게 누구든 그 대상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케인즈를 비롯한 대표단들은 예측 불가능한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앞으로 닥칠 놀라운 신세계에 관한 한 적어도 한 가지 측면만은 분명히 보였다. 해군력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게 되리라는 점이었다. 미국이 뒤늦게 전쟁에 뛰어들기 전에 나치는 영국, 프랑스, 일본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의 해군을 초토화시킬 역량이 있었다. 게다가 독일군이 프랑스 국적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국은 알제리 항구에 정박 중이던 프랑스 함대를 침몰시켰다. 그리고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격퇴하고 나면 자기들은 기껏해야 상선을 띄우는데 그치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케인즈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듯이 영국이 여전히 상당한 해군력을 보유한다고 해도 미국 함대에 비교하면 별 볼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영국 영토에 주둔한 미국 지상군의 수가 영국군의 수를 능가하기 전에 이미 드러난 사실이었다. 이와 같이 명명백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식한 케인즈는 미국 대표단이 다른 대표단들은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라고 기록했다. 미래의 프랑스 대통령이 될 뱅상 오리올과 총리가 될 피에르 망데 프랑스를 비롯한 프랑스 대표단은 독일의 소나귀에서 모국을 구해준 미국에 대해 안도와 감사하는 마음 못지않게 불신과 우려를 품었다. 자국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대상이 적이 아니라 우방이기는 했지만 오리올과 망데 프랑스는 취약한 처지에서 협상을 해야 했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18세기에 그들의 전임자들이 부지불식간에 만든 괴물이 이제 자신들을 삼키려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마운트 워싱턴 호텔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이는 단순히 기온이 높고 차가운 음료가 부족해서만은 아니었다. 오리올과 망대 프랑스를 비롯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벨기에, 인도,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쿠바,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 온 각국 대표단들은 화이트와 미국 대표단이 과거에 제국들이 늘 써왔던 방식대로 미국이 지배하는 평화체제, 즉 팍스 아메리카나의 청사진을 공개하리라고 생각했다. 유럽 제국들의 광대한 보유지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 자체의 영토까지도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제국적 체제에 편입시키는 구상 말이다. 소련은 미국이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했고, 과거의 관계에서 미루어 볼 때 유럽과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유럽 국가들도 틀림없이 미국을 유럽이 지배하는 체제에 편입시키려 했을 게 틀림없었다. 제국적인 구상이든 아니든 소련의 노보시비르스크 외곽 어느 부근이 아니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회의에 각국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이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이트와 미국 대표단은 다른 나라 대표단들이 오랫동안 쩔쩔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미국 대표단은 천하무적의 막강한 힘을 지닌 입장에서 우러나오는 인내심과 깍듯하게 정중한 태도로 2단계로 구성된 계획을 제시했다. 미국 대표단이 제시한 첫 단계를 접하고 놀란 각국 대표단은 당혹스런 침묵에 빠졌다. 미국은 미국이 지배하는 평화를 강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미국은 핵심적인 운송과 유통 교점들을 점유할 계획이 없었다. 소득이나 무역이나 재산에 대해 제국으로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도 전혀 없었다. 미국이 제국으로서 새로 확보한 전진기지마다 총독을 파견할 생각도 없었다. 물자가 집중되고 배분되는 기지 설치도 관세 규제도 할당량 규제도 할 생각이 없었다. 대신 미국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미국 대표단은 밝혔다. 미국의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라면 누구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 미국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유럽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은 미국 산업계와 경쟁할 처지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고, 따라서 시장 개방은 대체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정책이었다. 미국은 관세를 인하하는 새로운 세계 체제 구상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예상했던 바와 전혀 딴판인 첫 단계만으로도 놀라 자빠질 지경인데 두 번째 단계를 접한 유럽 대표단들은 까무러칠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은 자국 해군력을 동원해 누가 사고 파는 해물이든 관계없이 모든 해상 무역을 보호하겠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아무 상관없는 제3국끼리의 무역조차도 미국의 막강한 해군력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각국에 부과한 무역 관세로 자국의 곳간을 넘치도록 채워넣을 미국이 지배하는 체제는커녕 정반대의 체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미국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해상 무역을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소비 시장인 미국에 대해 무제한의 접근 기회를 부여했고, 미국이 제시한 이 체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자국의 시장을 미국 상품에 개방하리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은 사실상 회의에 참석한 모든 나라의 경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셈이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었든지 아니면 미국 대표단이 더위를 먹어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유럽 대표단들은 주저하지 않고 미국의 제안을 동의했고 1944년 7월 22일 마운트 워싱턴 호텔의 골드룸에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비준했다. 화이트와 미국 대표단이 원하는 대로 된 셈이다. 유럽 대표단들이나 세계가 미국이 제시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든 이 계획은 미국이 지닌 독특한 장점들을 10분 활용하는 데 바탕을 둔 계획이었다. 미국이 지닌 막강한 힘의 주요 원천인 지리적인 위치, 산업, 기술 발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내는 독특한 힘 말이다. 바로 이 힘이 이 책에서 다룰 주제이다. 미국과의 거래. 브레튼 우즈에서 회의가 열리고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다.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패망했다. 미군은 소련 제국과 인접한 서유럽의 국경을 지켰다. 미국의 원조 덕분에 서유럽이
다시 제발로 서게 된 데는 미국의 원조 물자도 한몫을 했지만 유럽을 기사 회생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미국 시장이 소유럽이 생산한 볼트, 탁자, 자동차 등을 닥치는 대로 사들인 덕분이었다. 유럽을 폐허로 만든 폭탄 세례를 완전히 피해간 미국 경제는 유럽이 과거에 진출했던 그 어떤 시장보다도 더 넓었고, 유럽은 그런 시장에 접근함으로써 수출을 통해 전쟁 전의 풍요를 되찾았다. 초창기에 브레튼 우즈 체제로 미국이 떠안은 부담은 거뜬히 견딜 만했다. 유럽은 폐허가 되었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인 유럽 수출품들은 자선 활동보다 약간 더 강도가 높은 시혜일 뿐이었다. 그러나 유럽이 경제를 회복하면서 미국이 안는 부담도 커졌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미국은 브레튼 우즈에서 타결한 협상의 적용 대상을 동맹국들에 국한하지 않았다. 협정 내용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가들, 즉 식민지였던 신생 독립국들, 패전국들, 그리고 한때 앙숙이었던 경쟁국들에게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 편승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미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도 늘어났다. 냉전은 종식되고 전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지향성이 바뀌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유지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체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계속 확장되어 마침내 거의 전 세계가 미국이 보장하는 네트워크에 편입되었다. 사실 브레튼 우즈 협정은 일본과 한국에서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일으키고 유럽 경제 공동체와 그 후신인 유럽 연합을 구축하고 중국을 세계 무대에 등장시키고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통계상의 괴물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이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이 남아있다. 미국이 이전의 주요 강대국들이 그러했듯이 보다 직접적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 대신 역사적 선례를 거스르고 이러한 체제를 제안한 이유가 뭘까? 애초에 어쩌다가 미국은 그런 거래를 할 만큼 거대해질 수 있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미국이 그런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런 거래를 제안한 이유가 뭘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이 거래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세계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미국은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오늘날 세계의 틀을 구성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그 해답이 만들어갈 미래를 그려보는 작업이다. 케인즈를 비롯해 유럽의 대표단들은 1944년 7월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위태롭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당시에 구축된 세계 체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브레튼 우즈 협정 당시 미국은 세계 GDP의 4분의 1을 생산했는데 이는 2014년에도 그대로다. 브레튼 우즈 협정 당시 미국은 세계 국방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 역시 2014년 현재 그대로다. 브레튼 우즈 협정 당시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해군 함정의 절반을 좌우했는데 이 역시 2014년에도 변함이 없다. 브레튼 우즈 협정 당시 미국은 그 이전 8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0년 단위로 경제 규모가 확대된 유일한 국가였고 그 이후 70년을 보태 150년 동안 그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야기한 참화로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정부를 구성한 나라가 되었고 2014년 현재 여전히 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브레튼 우즈 협정 당시 미국은 한 세기 동안 자국 영토가 외국 군대의 군합발에 짓밟히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고, 이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 미국이 세운 이 기록이 얼마나 강건하고 깨지기 힘든지 잘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전성기는 저물고 있다는 오늘날 널리 퍼진 통상적인 인식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기록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 통상적인 인식은 단순히 틀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비웃음을 살 만한 인식이다. 2014년 현재 우리는 미국의 막강한 힘이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광경이 아니라 그 힘이 부상하는 서막이 마무리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사실상 1944년에 브레튼 우즈에 모였던 대표단이 한 경험 못지않게 심오한 국제 질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구축된 자유무역 시대는 돌연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큰 그림도 음모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재량 밖에 있는 요인들은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세상을 아무렇게나 구축하고 있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부터 4장까지로 이루어진 첫 부분에서는 지리적 위치가 국가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특히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막강해지는 이유와 궁극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막강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두 번째 부분을 구성하는 3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현재의 시점을 파고들어서 동시에 부상하고 있는 추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추세들은 모두 임계점을 이미 한참 넘어섰고 이제 돌이키기가 불가능하며 우발적이기까지 하다. 새로운 맥락에서 브레튼 우즈 협정을 되짚어보고 동시에 전 세계의 인구 구조 변화라는 시한폭탄과 중요한 국제적 요인으로서 셰일 산업의 부상도 다루도록 하겠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래를 예견해 보도록 하겠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2030년까지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 부상할 세계의 모습을 탐색해 보겠다. 대대적으로 수정된 미국의 동맹 체제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며 어떤 나라가 공격적인 주요 강대국으로 부상할지에 대해 예측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닥칠 5가지 위기와 근본적으로 변한 새로운 시대에 닥칠 주요 위협과 헤쳐나가야 할 시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겠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 모습을 갖추게 된 이유에 집중하자. 이를 알아내기 위해 주로 쓰이는 수단이 바로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연구하는 지정학이다.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이 각각 강, 유역과 산악, 지대에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이러한 차이는 부, 문화, 군사 전략을 어떻게 다변화시키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정학은 이념적, 감성적, 규범적 요소들을 모두 걷어내고 오직 실제하는 요소만을 다룬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지리적 요소들로 귀결된다. 첫째는 운송의 균형이다. 국가 형성에 성공한 나라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손쉽게 인간과 물자를 실어 나른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프랑스에는 센강과 루아르 강이 그 역할을 했고, 로마 제국과 잉카 제국은 도로를 닦았다. 이동이 손쉬우면 국내 교역과 경제 발전이 활발해진다. 교역이 활발해지면 지역마다 특정 산업에 특화하게 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그 결과 지역 소득이 증가하고 창출된 자본은 학교와 시설 건축에서부터 해군 운용에 이르기까지 전천후로 쓰이게 된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상호 연결 고리는 사람들이 결속되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이해관계는 정치적 문화적 통일체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 극소수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상 성공적으로 구축된 문화권은 하나같이 지역 내에서 활발한 경제 교류가 밑바탕이 되었고, 이러한 경제 교류는 예외 없이 손쉬운 운송 수단이 가능케 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운송 능력의 균형이라고 한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단순히 경제적 역동성으로만은 부족하다. 국가를 방어할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국내 교역이 활성화되려면 지리적인 이점도 갖추어야 하지만, 인접 국가가 탱크를 당신의 앞마당에 떡하니 들여놓을 수 있다면 국내 교역망이 아무리 발달해봐야 말짱 헛일이다. 사막이나 산악지대는 국경 역할을 톡톡히 한다. 바다라면 더 좋다. 바로 이러한 균형이 바로 국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는 비결이다. 두 번째 요인은 원양항해로 알려진 복합적인 기술의 혜택을 누릴 능력이 있는 나라인지 여부다. 여기에는 휴대가 간편한 나침반에서부터 대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이 포함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원양항해는 운송 균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일련의 기술은 항해사들이 묻히 시야를 벗어났을 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화물과 선원들이 천재와 인재를 극복하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끔 든든한 기술적 뒷받침을 해준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원양 항해 기술을 이용해 국가는 지역 경제를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부를 축적할 기회를 파격적으로 늘리게 된다. 군사적으로 볼 때 원양에서 활동이 가능한 나라는 자국 연안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셋째, 산업화로 알려진 기술들의 조합이다. 조립 공정, 상호, 대체 가능한 부품들, 증기기관 등등이다. 원양 항해 기술이 운송의 균형을 세계적 규모로 확장했다면 산업화는 이러한 확장을 몇 배로 증폭시켰다. 산업화는 기계를 이용해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을 풍력이나 수력이 아니라 석탄과 석유 같은 고출력 에너지 형태와 연결시켰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경제적 산출량은 몇 배로 증가했다. 산업화 덕분에 기술적으로 암흑시대에 묶여 있었던 방대한 지역들이 돌연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부상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다. 이 세 가지 요인, 운송의 균형, 원양 항해, 산업화 모두에서 미국은 자국에 적용하기에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누리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두드러진다. 첫째, 미국이 지닌 힘의 근원은 어떤 특정한 계획이나 이념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미국은 우연히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본다. 우발적이라고까지도 하겠다. 둘째, 현대의 세계를 만든 각각의 기술들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미국에서 탄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인이 등장하고 중요성을 띠고 인간이 처한 여건을 지배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알려면 다른 나라들과 다른 시대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러한 기술들이 세계 그 어떤 지역보다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한 이유와 과정을 탐색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우선 첫 번째 개념, 운송의 균형을 파악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아주 오래전 겁나게 머나먼 과거로.